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번 시험은 어떻게 제끼셨어요 이제? 이렇게 혹시나 어차피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수업 들으시다가 합격하시면 만세 부르시고 가시면 돼요 이제. 다만 이제 환불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합격 기념으로 환불을 하지 마시고 이제 관두시면 되는데 원래 저는 이게 강의가 개강될까 싶었어요. 왜냐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번 시험 대비해서 집중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막판 한 2, 3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니까 여기를 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번 시험은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 다음 시험에서라도 확실하게 합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엄청 두꺼워지죠 이게. 저 어제 이 책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흉기 위험 물건 정도 되면 이걸로 치면 바로 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 실상은 페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여러분들 그 강론책, 형법 강론책 양도 안 돼요 이게 원래는. 근데 종이 질이 조금 두툼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지 페이지 수는 이게 700페이지인가 딱 7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두꺼운 건 아닌데 위압감이 상 느껴지게 좀 해서 이거 어떻게 보나 게다가 글씨도 작고 해서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번에 원래 제가 최대한 양을 좀 원래는 줄이려고 했어요. 더 줄이려고 좀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예의상 넣어놨던 판례들 같은 것도 좀 없애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좀 황당한 게 최근에 한 7, 8년 동안 여기에 써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판례 중에 평범한 판례 중에 하나 하고 수업 시간은 설명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수업 시간은 했는데 설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최근에 거의 10년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냥 지웠거든요. 하고 학원에다가 이거 이제 교재 보내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여러분 전범위 모의고사나 이번 시험 보기 전에 하려고 최근 기출문제 이제 얼마 전에 또 해경도 있었고 또 경감부도 있었고 법원 이제 구급도 있었고 해서 그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제가 지운 판례가 들어있더라고요 시험 문제로. 그래서 이거 참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지우자마자 시험에 내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일단 여기 있는 책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교과서랑 보다는 조금 양이 더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판례들하고 교과서에도 이제 없는 판례들도 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이 대부분 시험에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자주 안 봤던 지문들이나 그런 것들도 가끔씩 끼어서 나오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걸 한 번씩 좀 더 추가로 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죄형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건너뛰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이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시는 건데 그냥 판례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수업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도 그걸 다만 요 책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이론들 다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원인에 의해서 자연행위 파트 나오면 그거 원장 이론 할 거고 위협성적서 전제에서 차고 나오면 이론도 할 거고 조문도 할 거고 그냥 우리 기본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본반 수업할 때 하는 의, 기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판례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판례를 가지고 정리를 하실 겁니다. 다만 그래도 그 중에 너무 지엽적인 판례나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넣어놓은 판례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여기 하면서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보는 정도로 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온 건 나온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 거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해나가면서 하되 참 한 가지만 오늘은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3시부터 7시까지 수업이 잡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시간만 좀 더 할게요. 이렇게 양이 작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짧다 보면 저도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수업을 더 하면 그러면 나중에 보강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수업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8시까지 1시간 정도만 더 할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바로 시작하죠.
자, 첫날, 근데 원래 판례 수업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첫날이 제일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수업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죄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취급적, 긍정적, 부정설 쪽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진짜 솔직히 판례가 너무 많고, 그다음 너무 지엽적인 판례도 많고, 근데 그것도 안 볼 수는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3페이지는 필요 없고, 바로 페이지 4페이지, 죄형법정주의. 그 중에 죄형법정주의 보십니다. 뭐 1번에 죄형법주의 의의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자 2번 관세법 금지 원칙, 다른 말로 성문법주의, 다른 말로 법률주의 보십니다. 갖고 뭐 양거로 1번과 2번, 양거로 1번은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원래 관습법을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관습법이 간접적인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보충적 관습법으로 하죠. 넘어가시고, 자 양거로 2번, 이건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도 법률주의 내면은 상당히 비중이 높은 판례죠. 자, 우리가 또 기본 아웃라인만 하면, 이 요즘의 법률주의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국가의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고 원래 국가에는 법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고,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 있고, 또 장관들이 만드는 규칙이나 고시 같은 게 있고,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 같은 이게 국가의 법규범이 많아요. 이걸 통틀어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요것만 빼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성문 법률, 국회가 제정한 성문 법률, 이것만을 빼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부르는데, 죄형법정주의 할 때 법은 이것만을 말하죠. 이것도 기출문제죠. 죄형법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해요. 이건 이제 취지가, 국민을 괴롭히는 형벌법규는 행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기는 국회에 제정한 성문 법률로 해야 된다. 이게 법률주의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다가 빠짐없이 모든 형사처벌에 대한 걸 써놓는 거는 힘들어요. 게다가 그때마다 법을 뭐 조금은 자질구레한 거 바꿀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다 쓰고, 즉 구속요건의 점에서 금지된 행위가 뭔지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형벌의 점에서도 형벌의 종류나 폭 같은 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 전제로 이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것들만 얘네들한테 위임하는 게 허용돼요. 따라서 자, 이번 판에는 뭐 그래도 나오는 편이니까, 사회현상의 복잡다기와 국회의 정문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한다는 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 두 개만 떼갖고 낸 적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더 중요한 거, 수권법률이 구속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 내가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도 형벌의 종류, 그다음에 상한, 폭,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 전제로 위법은 허용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위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란 판례들이 있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요 안에서 네가 이 자질구레한 거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요 부분,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요런 부분까지도 얘네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얘네들이 형벌법규를 창설하는 거니까 법률주의에 위반되죠. 그 대표적인 판례가 1번, 거의 별로 나온 적은 없죠. 그래도 기본 아웃라인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원래 국가가 개인이 허가 없이 총포나 도검이나 화약류 같은 거를 소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총포나 도검이나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뒀어요. 다만 허가 대상인 총포가 뭐고 도검이 뭐고 화약류가 뭔지는 워낙 다양하니까 대통령한테 위임했죠. 하고 대통령이 명령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행령에서 총포의 범위를 정하면서 부품도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 규정을 만들었죠. 근데 법에서는 총포가 뭔지만 니네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총포는 발사해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해요. 근데 부품은
발사에 사람을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 얘네들이 처벌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들을 얘네들이 새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요게 대표적인 판례죠. 별로 나온 적은 없고 2번은 참고만 하시고 3번도 참고만 하시고 4번은 최근에 해경시험에 한번 나온 지문이에요. 자,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포괄위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이거는 아주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이 대통령에 정해질지 기준과 대상을 예측할 수 없게 됐고 또 행정 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그 국회가 지 마음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포괄입법 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해경에 나왔던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5번 역시 나온 적 없어요. 참고 정도 보시고 6번 이것도 4번과 비슷한 판례니까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될 영업에 줄거는 거, 영업의 위생관리,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총리령에 어떤 내용이 기재될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주행법주 위반된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안 나왔지만 최신 판례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판례라고 그랬죠. 자,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주형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의료법 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를 둬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몇 명을 둘지 또는 뭐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은 없어요. 게다가 이거를 하위 법령에 위임도 안 했어요. 시행령으로 만들어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보시죠. 줄거는 거. 이 당직을 둬야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원에 둬야 되는 의료인의 수나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그리고 또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18조에서 뭐 이를테면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또 200명 초과할 때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씩, 2명씩을 추가로 배치하고 안 하면 형사처벌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의료법 41조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을 둬야 된다고만 규정하면서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은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이 시행령이 신설하거나 확장한 거예요. 이거는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법률주의는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4페이지 양가로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1번 하고 4번 하고 뭐 7번 정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비교 1번은 참고만 하시고 2번은 아주 오래전에 경찰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것도 이게 십몇 년 전이라서 이건 참고 정도로 보세요. 식품위생법 11조 2항이 과대 광고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 광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사적 의미의 법률을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시행규칙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과대 광고일지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고 3번 역시 참고. 근데 4번은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었죠.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많이 나왔던 유해물질관리법 35조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성질에 관하여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렇게 한계를 설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걸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이 판례는 명확성의 원칙 시험 문제로서도 나온 적도 있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5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 계속 보시죠. 그 청소년보호법은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또 어떤 매체물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하여 유해 매체물로 결정 확인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판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잡지가 유해 매체물을 미리 법에 써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자, 농협동조합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협협동중앙에는 특가법 4조, 요게 이제 뇌물죄에서 민간인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수뢰죄로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주거는 거, 그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 하나로 규정한 거, 이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 7번 참고만 하시고 8번도 이거는 보세요. 사시 한번 나왔는데 이 설명들이 너무 길더라고요. 이거는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근데 사시 옛날에 한번 정도 나온 적이니까 한번 참고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아주 중요하죠. 한수원 판례.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한국 수조력 원자력 공사는 이제 한수원의 임원들은 민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수원 공사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돼요. 근데 원래는 이거죠. 근데 국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 중에서 국가가 어떤 기업들을 공기업으로 지정을 해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공기업의 임원들은 배임수재가 아니라 형법의 뇌물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형법의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순간 그 공기업의 임원들은 뇌물죄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성요건의 주체와 관련된 거니까 반드시 법률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정권을 행정부 장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권을 줬죠. 하고 언뜻 보면 구성요건을 행정부 장관이 창설하는 것처럼 보여서 법률주의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 안 된다죠. 왜냐하면 얘는 재량권이 없다고 그랬죠. 재량권이 없어요. 뭐냐면 그 법에 요건이 다 써 있다고 했죠. 뭐 자산 규모 2조 이상인 회사, 그 중에 상시 고용 인수가 50인 이상이어야 되고 매출액의 몇 %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몇 가지 요건을 써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법에 써 있는 기업을 형식상 얘가 지정만 할 뿐 얘가 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률주의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한수원의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돈 받은 거는 배임수재로, 지정된 다음에 돈 받은 거는 형법의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판례. 이거 뭐 많이 나왔던 거고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다시 1번 판례, 이거는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죠.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나왔죠. 딱 한 번. 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약사법 위반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19조는 포괄입법금지 원칙 위반돼요. 왜냐면 여기서 구성요건이 뭐냐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건 구성요건이니까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해야 되는데 이 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 규칙이죠. 그러면 결국은 구성요건을 행정부 규칙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결국 얘네들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돼서 법률주의 위반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안 나왔지만 괜찮은 판례라고 그랬죠.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인 농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이외의 선거운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러 한 농협동조합법은 근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이 뭐냐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이외의 선거운동,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이걸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 농협의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아닌 농협 임원들이 만들죠. 그럼 결국은 구성요건을 국회가 아닌 농협 임원들이 창설하는 거예요. 법률주의 위반되죠. 이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요 규정은 조합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죄로 하는 형벌조항으로서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헌법이 위의법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 농협 정관을 위임하는 거,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받기 위해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거나 다름없으므로 이 정관의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낸다는 죄형법적인 원칙에 비춰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죠. 이거.
꽤 괜찮은 판례인데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헌법재판소가 유사 판례를 냈어요. 3번도. 자, 3번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자, 구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운데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역시 정관이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게 호별 방문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국회가 아니라 헌법이 위의법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 정관에 위임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똑같아요. 이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사할 권한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역시 재형법칙에 위반된다. 같은 취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이렇게. 얘네들을 법규라고 부르죠. 이렇게. 근데 어떤 법률이 있어요. 하고 이거에 위임을 받아 법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때 법규는 유효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위임에 근거한 법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법규는 무효가 될 거예요. 반대로 법률에 위임 없이 법규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무효예요. 근데 뒤늦게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임의 근거 부여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얘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어떤 법규 명령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이걸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앞에 법률 개정의 전후를 따져야만 시기상의 요거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할지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이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돼요. 반대로 국법의 위임에 따른 유효한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 명령이 돼요. 따라서 어떤 법령의 위임의 근거의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모두 심사해야만 시기에 따른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이렇게 넘어가시고, 솔직히 법률지는 별로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어서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교재 687페이지 10번 판례 보시죠. 687페이지 10번 판례.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판례인데 이상하게 시험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687페이지 10번 판례. 이거는 꽤 괜찮은 판례인데 한 번도 시험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 이 도로교통법 이 도로교통법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문맹자도 누구나 구술시험으로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누구나 말로 시험 봐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고 이제 도로교통법에 이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 구술시험의 구체적인 내용, 몇 과목으로 보고 몇 점 만점으로 할 거고 언제 뭐 1년에 몇 번 보고 이거는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어요. 하고 대통령이 이게 위임을 받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 이제 구술시험을 볼 수 있는 문맹자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문맹자만 구술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글을 못 읽어요. 옛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뭐 집안일 하느라고 학교 안 다니고 나중에 졸업장만 받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했어도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다만 글은 못 읽어요. 근데
이 규정에, 이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문맹자만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를 위조한 거예요. 허위의 인후보증서. 그러니까 인후보증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데 얘 초등학교 안 나왔다. 이런 허위의 인후보증서를 작성해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결론, 위기한 공직방 안 된다는 판례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처벌에 근거가 된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봤어요. 왜냐면 법률은, 이 위임에 근거된 도로교통법은 문맹자는 누구나 구술시험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하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했든 안 했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얘만 시험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얘는 시험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봤어요. 이거 자체가 무효니까 이걸 근거로 위기한 공직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정도로 한번 읽어 보세요. 괜찮은 판례인데 이건 죄형법정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위기한 공직방에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괜찮은 판례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소급표 금지 원칙으로 바로 가시죠. 이건 아주 중요하죠.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따로 뭐 표시할 필요 없이 모두 중요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가 나와도 하나 이상한 거 없으니까. 뭐 첫 번째 판례는 뭐 두세 번밖에 안 남았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법 시행령 18조의 3 시행일 이후에 이 시행령 조항 후에 규정된 게임머니 환전 알선 제외 영업이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일 이전에,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게임머니 환전 알선 제외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거, 이건 당연히 형벌법규의 소급표 원칙에 위반되죠. 이렇게. 문제는 이제 2번. 자, 보완 처분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예요. 결론, 안 되죠.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해요. 왜냐면 형벌은 행위시와 재판시가 있을 때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기초한 지제로서 판단 시점은 과거,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형벌은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재판시법을 소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완 처분은 장래 후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으로서 판단 시점은 재판시라고 그랬죠. 따라서 행위시에 없었더라도 재판시험에 있다면 얼마든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판례가 1번 판례. 얘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시험에. 자, 개정형법 62조 1항에 따르면 형해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예요. 따라서 그에 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며 재판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걸 명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해석이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죄형법 정조 위반된다 볼 수 없죠. 이건 많이 나왔었죠. 2번도 한 번은 나온 적 있죠. 자, 특정 범죄에 대한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감시제도, 요거는 세 번째 줄 보완 처분이에요. 죽어놓은 거.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적 처분은 형벌과 구별돼요. 본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형벌에 관한 소위법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돼서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위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죠. 3번, 이것도 최근에 나왔죠. 이게 여러분 시험이었나요? 이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이었나요? 다른 시험이었나요? 어쨌든 작년에 이 판례 나왔죠. 2017년도에. 똑같아요. 3번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요거는 죽어놓은 거 재범 방지와 사회 방해를 위한 행위로서 밑에 두 번째 줄 죽어놓은 거, 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형벌과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완 처분으로서 그 다음 줄 소급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처벌법 시행 당시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후에 소급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 소급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판례죠. 이것도 어쨌든 작년에 2017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판례니까. 1, 2, 3번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보호관찰이나 또는 전자감시제도나 신상명령 공개 고지제도는 형벌이나 보완처분이니까 행위시 없더라도 재판받을 때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단 예외가 있죠. 아주 중요한 판례. 이거는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재작년에 나왔었고 재재작년에도 나왔었고 워낙 중요한 판례죠.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온 판례. 자, 그러나 판례 보시면
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죽어놓은 거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줄 죽어놓은 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형사처벌이 없고 사회봉사명령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여기는 원칙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시법을 적용하면 상당해요.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시법상의 부과명령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200시간 올린 신법을 적용한 거 위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범죄를 저지를 때는 100시간이었는데 재판받을 때는 200시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심 판사 생각에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이니까 하면서 신법을 소급적한 거 위법이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그 양가로 3번도 1, 2, 3, 4는 전부 이거요. 보완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은 재판실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판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다른 시험에. 이것도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특례법 32조 1항에 규정된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특례법 37조나 41조 시행 전에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공소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37조 41조 당시에 이게 이제 명단 공개 고지제도예요. 이 명단 공개나 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 특례법 이 31조 37조나 41조에 따른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요. 이것도 똑같아요. 애가 범죄를 저질 때는 공개 명령 고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때 공소시가 됐어요. 근데 재판받고 이제 공소시 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고지명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비록 공소시기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판 도중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왜?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이니까. 그런 취지. 2번은 다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번도 다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명단 공개나 고지에 예외 사유가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원래 성폭력 범죄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지 못하게 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여러분 요거 말이에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예요. 피고인이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는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얘네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어렸을 때 나쁜 짓 했더라도 이 철없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했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비록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어느 때예요? 행위시예요? 재판시예요? 역시 이것도 재판실 기준으로 판단해요. 재판시. 왜? 보완처분이잖아요.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 때는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걸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 즉 재판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는 자 밑에 네 번째 줄에 적어놓은 거 보시죠. 자 이렇게 공개 명령에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요. 어떤 애가 청소년일 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재판받을 때는 성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명단 공개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취지가 애들 명단,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미 성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3번도 똑같은 취지니까 넘어갈게요. 4번도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다른 시험에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라는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일종의 보완 처분이에요. 또 죽어놓은 거, 응보를 목적으로 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지 처분이 형벌과 구별돼서 본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또 형벌에 관한 소위법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 청소년 성보호라는 법률이 2010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이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렇게 전부 이 판례 특징은 보완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요. 요 판례들은 다 한두 번씩은 시험에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요거는 한 두 번 정도 나왔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보완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은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실 기준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 소급표 금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우리가 수업 시간 할 때는 아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거고 고통도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적으로 소급표 금지가 적용돼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물론 시험은 주로 요걸 많이 냈지만 나머지 판례들도 한두 번씩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들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에 소급표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아예 두고 있어요. 보완 처분을 만들면서 아예 법에다가 소급하지 말라고 써놓은 죄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에 소급하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소급해서는 안 돼요. 보완 처분을 하더라도. 특히 최근에 이 보완 처분 제도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소급표를 제한하려고 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아예 법을 만들면서 보완 처분을 만들면서 소급하지 말라는 규정을 두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급표가 금지돼요. 그 대표적인 게 1번이에요. 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라는 법률에 주거는 거 고지명령 제도에 대해서 이걸 신설했어요. 근데 주거는 거 보시죠. 네 번째 줄. 자, 38조 2 및 38조의 3의 개정 규정, 그 명단 공개 고지 제도예요. 고지명령 제도. 이거는 개정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겠다. 소급하지 마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주거는 거 아동 청소년 아동 성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법률 아동 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법에다가 써놨으니까. 2번도 똑같은 취지예요. 자, 그 2번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구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주거놓은 거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주거놓은 거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돼 있었어요. 근데 주거놓은 거 이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수강명령,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때도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근데 이 부칙은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서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고 또 이 항은 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거놓은 거 개정특례법이 정한 시행된 2011년 10월 8일 이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 지금 수강명령은 언 때만 할 수 있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만 수강명령을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 수강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다만 이 법의 부칙에는 근데 이 수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소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자부터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이건 한 두 번 정도 나왔었죠. 시험에. 자,
바로 들어가시면 구조. 이게 이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의 1항 단서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한다는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독특한 형태인데요. 이런 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법을 개정했어요. 갖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개정했어요. 근데 요 세 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뒀어요. 요 세 개는 소급 적용한다. 얘는 아무 말도 안 써놨어요. 그럼 입법자의 의도는 뭐죠? 요 세 개만 소급하고 얘는 소급하지 말란 뜻이에요. 요게 아까 그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불리하게 바꿨어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개는 소급하라고 돼 있고 얘는 아무 말도 안 써놨다면 입법자의 의도는 요거는 소급하지 말란 뜻이에요. 요거는 소급해서는 안 된다요. 그래서 자 보시면 갖고 이렇게 2배로 한다고 죽어놓은 거 하한 가중 요건을 완화 확대했어요. 근데 죽어놓은 거 보시죠. 근데 이 법 측은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 앞에 써 있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소급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죽어놓은 거. 근데 이 법 측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다는 구조 단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다른 건 소급하라. 근데 이것만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러면 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규정의 소급 적용은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특히 이 부칙에서 일부 조항만 특정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입법자의 의도가 얘만 소급하고 얘는 소급하지 말라는 거니까 요거는 안 된다요. 정리. 자, 실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건 4개밖에 없어요. 판례 4개. 자, 원칙. 보완 처분은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으로 재판시기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소급 가능하다. 이런 판례는 따로 구역할 필요 없어요. 단 예외가 4개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폭력범죄 처벌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은 소급해서는 안 돼요. 이건 워낙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판례 그중에 2개는 아까 이제 실형을 선고할 때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까 그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미리 법에다가 소급하지 말라고 써놨으니까 소급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요 규정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소급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안 써있단 말은 소급하지 말란 뜻이니까 요거는 소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예외만 기억하시고 원칙 판례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한두 번 읽고 넘어가시고 그 예외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은 요게 제일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얘도 다른 시험에서는 다 몇 번씩 한두 번씩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양가로 4번. 자, 두 번째 절차법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거냐? 즉 소송법 같은 거 원칙 적용되지 않죠.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해요. 왜냐면 죄형법 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뭐가 범죄고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법에만 적용되는 거지 이게 확정된 다음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항상 신법을 소급 적용해요. 아까 그 양가로 4번 판례가 그 판례인데 나온 적은 없죠. 어떤 애가 범죄를 저지를 때 소송법에 따르면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없었대요. 근데 얘가 재판받을 때는 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소급 적용해요. 이 사람에게는 저기 공소시효가 가능하다. 시효가 정지돼 있으니까 이건 뭐 참고마시고 단 예외가 있죠. 단 이런 절차법이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또는 친고죄 같은 경우 고소기간이 도가 지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국가 처벌 못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그 양가로 5번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였죠. 근데 얘도 별로 시험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이거였죠. 어떤 애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근데 장애인단 중간간제를 저지르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국가형법권이 소멸됐어요. 근데 요때쯤에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이 있었죠. 갖고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규정을 정하지 않겠다. 영원히 처벌하겠다고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소급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11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장애인단 중간간의 점에서는 이 사건 법률 20조 3항 즉 13세 미만의 여자나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할 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범행에 대해서 공소가 범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했어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돼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한 거, 면소 판결한 거 정당하다는 게 판례죠. 이렇게. 그러나 양가로 6번 이건 아주 중요하죠. 단 예외가 있죠. 학설은 예외 없다예요. 근데 판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다시 시효를 연장해서 처벌하는 이거를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예외적으로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비판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5.18 특별법 사건 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 때 처벌하려고 보니까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도 내란 외환죄는 처벌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돼 가지고 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의 군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연장해서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헌재 위헌 심판을 제청했어요. 논거는 이거였죠. 다른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국가형벌권이 소멸됐다. 이거는 소급해서는 안 되는데 소급해서 처벌하면 소급범죄 원칙에 위반된다였어요. 근데 헌재 의견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5, 합헌이라는 의견이 4시였다고 그랬죠. 아까 위헌 정족수가 한 명 더 많지만 정적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랐죠. 갖고 이게 폐기되고 이게 헌재 의견이 돼서 처벌한 사안이에요. 근데 얘네들 의견은 전두환 노태우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개인의 신뢰 보호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할 공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월등히 클 때 요때는 이런 진정 소급효도 허용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요 판례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가 문제지 얼마 동안 가능한가 문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과거에 간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를 정식시키는 법률을 할지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바로 12조나 13조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제 파쇄 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언제나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 1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거를 연장하는 거, 요거는 그 다음 줄 가운데 부진정 소급효라고 불러요. 요거는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럼 2번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이거를 진정 소유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상대로 적어 개인의 신뢰익을 관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 요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비판 많이 받는 판례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시험에서는 용어 문제로도 했죠. 시효가 끝난 거를 연장하는 거를 진정, 안 끝난 거를 연장하는 걸 부진정 효급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시험 낸 적도 있었죠. 자, 그다음에 7번. 근데 실제 이쪽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판례 중에 하나는 오히려 7번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판례 변경이죠. 근데 이 판례 변경은 소급표범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판례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형사처벌에 근거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로써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거라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해서 이것이 평등 원칙이나 형벌 불속 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는 거.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근데 이 소급효금 전칙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피고인.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는 금지되지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돼요. 절대적 금지는 아니죠. 하고 유리한 소급효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판례 1번. 얘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친족상돌에서도 많이 나오죠.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 물건을 훔쳐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혼인 외의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뒤늦게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인지의 효력은 어떻게 해요? 애가 출생한 날로 소급해줘요. 그러면 얘는 혼인 외가 아니라 이제 중해자가 되니까 이에 따라 친족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2번 판례는 한 10몇 년 전에 경찰 시험에 한 번, 그다음에 올해 2018년도인가요? 올해 경감부 시험인가요? 하여튼 올해 시험에 딴 시험에 한 번 냈어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소급표죠. 어떤 애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억울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다만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면 이 기간 동안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소급해줘요.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양가로 9번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는 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설명은 안 하고, 시험은 제일 많이 나왔지만 설명은 안 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적어놓은 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된 범죄에 대해서 뒤늦게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 볼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니까. 그 다음 판례는 중요하죠. 이미 근데 이거는 올해 2017년 2차 시험에 이미 나왔었죠. 이번 시험에. 근데 한동안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애가 최신 판례. 자, 어떤 애가 단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애가 단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어요. 참고로 이때만 해도 친고죄였어요. 옛날에 원래 강제추행죄가 2013년 이전만 해도 친고죄였죠. 친고죄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어요.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됐어요. 참고로 요거는 원래부터 비친고죄였죠. 근데 얘가 이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된 이후에 계속 상습의 습격으로 강제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습 강제추행한 행위는 이 전체가 포괄해서 한 개의 상습 강제추행죄가 돼요. 근데 이때 얘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포괄시켜서 처벌할 수 있느냐요? 없다죠. 없다. 왜? 이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이에요. 이 불리한 규정은 소급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 상습 강제추행은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행위만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되고,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요거는 그때 행위시효 법률에 따라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돼요. 이때는 이 친고죄에 관한 소추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따라서 자 보시면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의 처벌법규에 대해서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 상습 강제추행죄가 없었어요. 이거를 구속요건을 신설해서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과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요.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효 법에 따라야 되니까.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속요건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행시법에 따라 강제추행죄 요걸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이때는 그 소추요건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 비친고죄 이게 아니라 단순 강제추행죄, 침고죄 이게 구비돼야 된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최신 판례 상당히 괜찮은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2017년 10월 26일 얼마 안 됐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러독은 기본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원래 노역장 유치기간은 어떻게 되죠? 벌금 못 내면 몸으로 때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1월이 아니라 1일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죠. 다만 얼마를 선고할지는 얼마 전까지는 재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량권이 무한정이다 보니까 그 대주그룹 회장 같은 경우 그 판사가 일당 5억씩 계산해가지고 250억 벌금에 대해서 겨우 50일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최근에 부랴부랴 형법을 개정했죠.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요? 선고하는 벌금이 뭐 5억 원 미만일 때는 뭐 300일, 뭐 5억 원 이상 50억일 때는 뭐 500일, 뭐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의 기간을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법을 새로 신설했어요. 이제 하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를테면 5억 이상일 때는 최소 500일은 무조건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 부칙에 요거를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에 대해서 이 규정 5억 이상일 때는 500일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 조문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최초로 공소제기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규정을 뒀었어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자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얘가 저지를 때만 해도 아직 이게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를테면 이 사람이 10억을 횡령했다고 쳐요. 벌금 액수가 10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 노역장 유치 얼마죠?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사가 일단 하루에 10억씩 계산해서 1일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무조건 500일 이상이지만 이때만 해도 10억이라도 하루만 선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때쯤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됐어요. 갖고 이제는 무조건 500일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요때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문에 따르면 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 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억울하죠. 자기가 저지를 때만 해도 10억이라도 하루만 살고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500일을 최소 살고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불리하게 바뀐 건데 이 불리한 규정을 소급적으로 한 거잖아요. 소급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적용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하죠?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이게 죄를 범한 자, 행위한 자, 요 사람부터 저지르도록 이제 개정될 겁니다. 아직 이제 개정 안 됐고 될 거예요, 부칙은.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반가로 1번부터 보시죠.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을 정한 이를테면 뭐 300일 이상 무조건 하도록 한 형법 70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2항, 자 반가로 2번. 이 형법 70조 2항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 부칙 2조, 요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내용 보시죠. 이것도 내용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자 형벌 물소급 원칙에서 말한 처벌이란 단지 형법에 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예를 들면 사형, 무기, 징역, 사형, 징역, 벌금, 뭐 구류, 과료, 몰수 뭐 이런 거 이것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 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요. 꼭 법에 써 있는 형벌. 여러분 법에는 딱 9개만 써 있잖아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성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요것만 형벌로 돼 있죠. 참고로 노역장 유치는 형벌로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람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특히 징역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벌은 아니지만
소급표 검증 원칙 적용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말이죠. 자, 따라서 자, 계속 보시면 노역장 유치는 벌금의 부속으로 부과되는 환영 처분으로 실질은 신체 자유를 박탈해서 징역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얘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은 아니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돼요.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불이익이 가중된 때는 범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돼요. 근데 죽어놓은 거, 이 부칙 조항은 노역장 유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만 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이후라면 이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는 범죄 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2017년 10월 달에 10월 말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도 소급표 검증 원칙은 꽤 의미 있는 판례예요. 특히 이 판례가 의미 있는 거는 이게 위헌 판결 받았다는 의미보다 형식적 형법에 써있는 9개의 형벌 이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과 유사한 형사 제재에 대해서도 소급표 검증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밝힌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12번 참고적 논하세요. 이것도 최신 판례라서 넣었는데 자, 피고인 갑이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자제한법 8조 1항이 시행되기 전에 A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제한자를 초과이자를 수행했다면 이거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건 소급표 원칙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30% 이상 너무 고리를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이를테면 1년에 40% 이자를 주기로 고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 법은 없었어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이 사람한테 40% 이자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행위 시에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처벌하더라도 소급표 검증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요. 왜냐하면 어쨌든 행위 자체가 법 시행되고 있을 때 행해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참고로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한 것 중에요. 교재 7페이지 보시면요. 5번째 줄 보시면 허가받지 않은 업체와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허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된 후에도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 폐기물의 처리 행위를 계속했다면 처벌법규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 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위탁 처리에 대해서는 이 법률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설 폐기물 같은 거요. 이를테면 집 부수면 나오는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거는 원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지 함부로 막 땅에다 묻거나 그러면 처벌돼요. 근데 내가 이 처리업체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이 사람과 그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맡겨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불법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리로 계약을 체결했다 했어요.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비싼 이자를 받았다면 이 행위는 처벌돼야 된다.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소급표 검증 원칙까지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명확성 원칙 보시죠.